교수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박이라는 작가로 불리기를 바라면서 제 호가 이제 우박인데요. 보통 그 농부들은 하얀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같은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홀대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말이 이제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를 뜻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말다운 박사라는 좀 고상한 뜻으로 박사라는 이 호칭은 이제 그 백제시대 때부터 쓰던 표현인데 직급이 굉장히 높아요. 천문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식으로 하는 넘버 3라는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지금은 교수보다 낮은 직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박사는 이제 세상 전체를 두루두루 꿰뚫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저는 우리말다운 우리말로 뜻매김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박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메인 테이블에 앉으시면 또 한번 소개를 하셔야죠. 네, 소설 쓰는 박초희고요. 이름이 이뻐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굳이 이렇게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왜 소설을 써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쭉 이 소설을 다 읽어보니까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보면은 이제 그 소설 속에 그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뜻매김이나 뭐 뜻풀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설 속에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두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실제 그런 말이 있는가 해가지고 사전 찾아보니까 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어떤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소설 속에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본업을 벗어나셔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철학이라는 말을 좀 버렸고요. 물론 철학이 전통이 깊고 앞으로 저는 그 위기가 닥쳐도 철학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님께서 주로 해오셨던 철학은 처음에 이제 삶의 철학이었다가 깊어지면서 좀 뜻매김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인이 무엇이냐, 깨달은 뒤에 설파하고 올바름이 무엇이냐 정의 내리고 그걸 가지고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한 뜻매김으로서의 철학을 하게 됐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난세였어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시대. 근데 오늘날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연과학, 과학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AI가 출연하셨고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자들이 최전선에 좀 나서서 뜻매김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AI를 이제 우리말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싫어해요. 아티피셜은 지었다 이런 뜻인데, 인공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하는데 시를 짓고 집을 짓고 뭐 이런 무엇이 옷을 짓고 하는 이 지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일상적이라고 느껴가지고 이게 기술 용어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인텔리전스 더 이제 문제인데 지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지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려내기란 뜻인데 가려내기하고 이제 안다하고 깨닫다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 한국 그 사람들이 그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뜻매김이 안 되다 보니까 가려내기하고 알아차리다 이런 거하고 깨닫다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한 용어 지능이란 말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학계에서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좀 대중적으로 좀 이걸 널리 알릴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소설로 한번 좀 바꿔봤고 다행히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제가 다 이미 공부를 했던 용어들이라 성공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시도를 했던 겁니다. 저도 네. 사실은 그 어휘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 일종의 그 과학적인 용어도 그 업계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이제 우박 작가님의 그 뜻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사랑하고 뜻매김 하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책을 이제 몇 군데 같이 보면서 아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해석을 했구나 하는 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9쪽에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39쪽에 보면 무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7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미카가 나와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그 동등함을 허용해 줄 때뿐입니다. 아미카가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과 로봇의 관계를 무수는 짓이 될 것입니다. 무숨은 집을 허물거나 유리창을 깨트리는 짓으로 집과 창문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몹쓸 행동을 말합니다. 무수는 짓은 악행으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처녀가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폐륜이라 하듯 로봇이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폐륜, 말하자면 심각한 윤리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숨이라는 게 뭘 부순다 할 때도 보면은 뭐 뭔가를 허물거나 뭐 이러잖아요. 부수는 것도. 근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감이 되게 예뻐요. 우리가 부순다 이러면 좀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를 막 이렇게 악의적인 뭔가가 느껴지는데 이 무숨이란 말 자체는 뭔가 막 집을 허물고 유리창을 깨트리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못쓸 행동인데도 예쁜 거예요, 단어가.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이 약간 이렇게 단어 미음 비읍의 약간의 차이인데 참 느낌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단어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105쪽에 공감이 있어요. 몇 개만 이제 뭐 같이 책을 안 읽으신 분도 있다니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 무수다라는 말은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에서 그 조중구한테 이 몹쓸 놈아 하고 천하의 몹쓸 놈아 하고 욕을 이제 하면서 저도 재미있게 그 표현을 이제 하다가 찾다가 하나 이제 낱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요? 그 이제 몹쓸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명사가 없어요. 몹쓸까지는 있는데 몹쓸다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동사로 만들까? 없는 동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안 쓰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나아서 찾다 보니까 무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몹쓸 놈이라는 그 말에서 시작돼가지고 무수다라는 동사를 찾고 명사는 다시 몹쓸다로 가서 몹쓸이라는 새로운 말 만드는 법을 창안해가지고 가리 하는 우리말 있잖아요. 그 사러리 할 때 리라는 게 고대 그리스의 중간태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람들 우리말에 대해서 잘 깊이 연구를 안 해보니까
중간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명세 그 동명사 같은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있는 상태, 잠재성의 상태, 이게 중간태인데, 그럼 몹쓰리 하면은 아직 몹쓸 짓을 안 저질렀는데 네가 이런 걸 하면은 너는 몹쓰리라고 가정법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언어를 알고 연결을 해보면 우리말에 다 있다는 거를 알고 놀랍게 되고, 이런 거를 명사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네, 무수다를 찾아내신 거 보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저도 네. 그 읽다 보니까 뭐 가리산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뭐 겨도 저는 되게 독특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도 그녀도 아닌 그 네, 둘을 네. 합친 3인칭을 네, 겨라고 쓰신 게 되게 독특한데 맞아요. 또 이게 이렇게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의외로 이게 맞아요. 걸리지 않고 고수셔서 그래, 고수. 그리고 그 교수님의 그 해석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 네네. 그 나름대로 그 단어에 대한 본인만의 약간 철학적인 것도 있고 본인만의 해석을 딱 넣으셨는데 또 그런 걸 읽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분이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잘 안 나가죠, 진도가.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면 이제 공감에 관한 거 105쪽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심 또한 감정이입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이 리얼돌과 같은 사물에까지 애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공감 능력이 감각을 넘어 상상력에까지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 공감이 상상력까지 뻗어있다는 이 문장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좋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공감은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이 느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은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악보를 나란히 연주할 때 이루어지는 조율과 같고 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빚어내는 가락과 같습니다. 공감은 같이 울림이고 같이 떨림이며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또 공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무술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 설명을 하셔가지고. 공감이 이거 진짜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쓰셨는데 네. 저도 옛날에 그 공감이라는 말 때문에 그 정혜신 박사 아시죠? 네, 정혜신 박사가 공감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해 나 너 마음 이해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군인이 돼서 총을 쏘면 정조준이란 말이 있어요. 아, 정조준. 네. 그러니까 조준선 정렬이 아니라 네. 정조준의 상태가 돼야지만 그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예전에 우리 그 와이프를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핀셋으로 딱 찍듯이 그거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공감이 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재밌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정조준.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군대 용어. 엠퍼시를 이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한국에는 원래 없었고. 근데 이 번역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졌어요. 근데 엠퍼시가 번역어예요. 독일어 아인필룽이라는 말의 번역어여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컴패션이라고도 하고 심파시로도 하고 하는데 아인필룽이라는 독일어의 번역어로 엠퍼시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때 파시는 뭘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엠퍼시의 중요한 뜻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함께 겪게 된다. 정조준은 쏘는 것 같지만은 딱 쏜 게 나한테 다시 그 반향을 일으켜서 내게로 메아리쳐 들어오는 과정. 그럼 둘이 이제 하나로 울리게 되잖아요. 여기 엠퍼시인데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공이라는 게 함께 공자인데 뭘 같이 떠받드는 거니까 사실 엠퍼시하고 잘 안 맞아요. 감이라는 건 느낌인데 느낀다는 거는 낚시질하는 거랑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니요, 재밌었어요. 말 시키면 끝까지 가가지고. 네. 그럼 이제 느낌이란 말을 쓰면은 앞에다가 하나를 이제 그 함께 느낌 하면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함께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만 주체적인 그 행위자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함께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함께. 개하고는 함께 산책할 수 있는데 자동차하고는 함께 산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이 주체, 행위자와 관련해서만 함께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구분법을 해보면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너와 내가 슬픔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함께하는 슬픔이라는 차원에서 쓰려면은 함께는 사람과 사람 관계니까 엠퍼시가 되려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조율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말로 다스림인데 그것이 음계를 맞추는 거죠. 도 해가지고 이제 바탕음을 가지고 쭉 맞춰 나가는 과정. 그럼 상대방의 그 슬픔을 나도 슬픔과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같이 느끼는 거하고 함께 느끼는 거는 차원이 달라진다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엠퍼시는 함께 느낌이거나 이제 같이 느낌일 수 있는데 감정만을 따로 얘기할 때는 이제 같이 느낌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갑자기 그 강의 모드로 나가시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래도 그쵸. 이런 강의 너무 좋아. 이 저쪽 아니. 3쪽 네. 뭐가 제가 막 정리해왔어요. 같이 읽으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큰딸 맞다. 여기 이지혜는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또 아빠를 따님은 어디든 따님 교수님 가는 곳에는 따님이 저 어디서 갔는데 153쪽 하나 둘셋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빛나는 정기자의 얼굴을 지워내려 의도적인 명상 상태로 돌입했다. 그는 그것을 모각 바꾸기라고 불렀다. 모각은 모습의 조각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다. 모각을 바꾼다는 것은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바꾸는 장면 전환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 즉 생각 속에 빠져든 모습을 생각을 비우는 모습으로 바꾸었다. 빛나는 지금 자신에게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구름대라 생각했다. 그는 그것들을 붙잡아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빛나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저절로 스멀스멀 흩어질 때까지 자신을 비운 채 기다렸다. 기다림의 틈새로 잠의 고요가 멀리서 배어들었다. 이 부분도 좀 뭔가 의도적인 명상 상태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약간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모각, 모습의 조각, 그리고 이제 모각을 바꾼다는 것 이런데 저는 또 이게 약간 가면 쓰기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떠한 것들을 되게 우리 한국말로 되게 예쁘게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면 쓰기, 얼굴 바꾸기 이러면 좀 그것도 좀 나쁜 의미로 들리잖아요. 아까 그 우리가 제가 얘기한 무슨처럼. 근데 또 모각 이러면 또 언어가, 그래서 우리 언어가 참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참 아름답구나.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어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좋아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박초희 서술가님은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피 로봇이니까 얼굴이 없잖아요. 지금 이 교수님이 이 그 작품 속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얼굴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전체 그 글 전체를 관통하는 게 이제 얼굴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이렇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그 아베코보의 그 얼굴 없는 타인의 얼굴? 타인의 얼굴. 타인의 얼굴. 그래서 그 타인의 얼굴도 좀 생각이 났고요.
또 저 가지오 이시구로의 작품 그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그 AI 로봇을 자기 이제 그 어린 애가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도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게 얼굴에 대한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왜 그거를 중요하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예. 자연스럽게 네? 얼굴로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딱 네 가지만 해야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각을 조금 얘기하고 얼굴. 맞아요. 네. 그 모각은 세모. 이 세계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경우에 이 세상은 세모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네모는 세모 두 개를 합친 거고,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는 세모를 쭉 나열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만든 거고, 미적분도 다 이제 세모로 환원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세계의 근본 수는 그래서 3이 되는데, 세모할 때 그 모가 모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 3개가 모여서 그어진 도형, 이것이 이제 세모면 네모는 이제 4개가 되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받아들이면 점은 아니고 점들이 모여서 생긴 가장 작은 기본적인 도형이 꼴이 세모 꼴이니까 이 세모를 가지고 이 우주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제 나오는데, 모각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세모를 동그라미 네모로 또는 육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세모를 가지고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상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생각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라는 말을 바꾸다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시나리오는 이어지면서도 끊어지는 건데, 마디 같은 거죠. 마디 이어지면서 끊어지는데, 모습의 마디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모습의 마디. 그럼 이제 모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과 또는 이런 상상과 또는 현실 속의 이런 모든 사물과 말조차도 모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사상이 가능해지고, 그럼 요 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요거는 데카르트의 해석계약을 가져오면은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와 모양은 맞바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이걸 많이 증명을 했었고, 그러면은 기하학적인 도형하고 산술학적인 이 수를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현재 AI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양의 이런 모습의 이 그 꼴들이 숫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태냐, 요 둘을 합친 거냐,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될 만한 것인데, 이런 걸 다른 말로는 풀어내기 어렵고요. 우리 말로는 이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라는 게 점 같은 것이고, 모이는 것들이니까 숫자로 전환되는 것들이고, 또 모습이 되니까 해석계약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것이 우리말로는 부사 형태가 됩니다. 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부사꼴,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레즈도 여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종류의 부사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상상의 세계, 특히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중첩되면서도 분절되는 형태가 생겨나요.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모각이라는 말로 적절히 잡아낼 수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아주 오랫동안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신이 깃들이는 장소다, 얼굴이. 근데 제가 그러면 박주현님 얼굴에 신이 깃들이시면 신에 뽀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불경죄지 이런 거는. 이거 좀 지나친 주장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을 만나러 갈 때는 성스러운 곳으로 가지 얼굴로 가지 않거든요. 그 얼굴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윤리의 근거로서 얼굴,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굴이긴 한데, 얼굴만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몸도 있는 것이고, 말도 있는 것이고, 가문도 있는 것이고, 이름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얼굴에 큰 비중을 이제 뒀죠. 근데 저는 얼굴을 진화론 관점에서 이해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빙하기 때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빙하 말기에 이제 그 2만 년 전에 해가지고 키도 크고 거인족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기고 나온 게 이제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 키도 좀 작고 얼굴도 작아지고 이제 뇌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발전시켰거든요. 이 사회성, 모여살이를 통해 가지고 네안데르탈인보다 앞섰어요. 문화의 축적이 있었고 전문화가 됐던 거죠. 분업화가 됐고. 그럼 이것이 왜 가능케 됐을까?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의 발달이고요. 3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직접 소통이 불가능하고 매개를 언어의 매개를 통한 소통이 돼야만 이제 전체가 하나의 모여살이 가능한데 뒷담화 까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수준 이 정도가 됐고 두 번째가 얼굴이에요. 사람이 얼굴을 통해서 적인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이 사회성 교육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신이 아니고 이 모여살이, 모아리, 이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로봇에게 준다고 하면